정비사업 아카데미, 재개발의 모든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1시간 안에 못합니다. 재개발의 모든 것은.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때 하여튼 5시 전후로 무조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우선 센터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일단은 물레 지역에서는 오늘 첫 교육이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에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서울시의 정비사업 동향, 그리고 중공업 지역 용적률 관련돼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설립 취지는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하고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괴리감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그 조합 원의 자격으로서 알아야 하는 정보,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정보와 실제 집행부, 예를 들어서 뭐 준비위원회든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그러니까 임원, 이사회 차원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또 굉장히 좀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구청에서 영등포 센터,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개소를 해서 이런 정보들을 안내를 하고자, 그리고 또 그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드리고자 그렇게 센터가 개소가 됐고요. 저희 센터 구성은 지금 이제 신풍에 이제 2명, 그리고 우리 물레 2명 이렇게 구성돼 있고, 비상주 인력은 저희 그 재개발 재건축을 전담 자문하는 임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행정사범위 민행입사의 대표행정사고요. 한 달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전문 영역은 재개발 재건축 업무의 교육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분석이 제 전문 영역입니다. 지금 이제 전담 인력하고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오시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튜브하고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 그리고 추진위 생략의 사업기간 단축 경비 절감, 장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초기부터 이제 적극 홍보 전문가가 참여해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도 이제 지원사업 다양한 이제 컨설팅 이점이 있거나, 공공이 과도한 주도권 사업체가 공공 우선을 한다거나 주민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진행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신속 통합 기획이 뭔가 시하고 구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100%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기획입니다. 기획까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 과정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기획까지만 하는 건데, 아직 이제 신속통합 기획이 일부 뭐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뭐 많게는 뭐 4, 5년 정도를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줄인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데이터상으로는 아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토지주택 학계 초청을 해서 제가 그쪽도 강의 가거든요. LH 연구원에서, 그리고 LH 직원들도 오시고 각 분야의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또 이분들은 또 이제 현장하고 또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 있을 때마다 저한테 이제 강의 요청해서 가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이 했다고 해서 기간이 막 줄어든 거는 아직 검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획 자체를 어쨌든 공공에서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자체적으로 그냥 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투명성 차원에서는 분명히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공공이 이런 자문의 기획에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반대 국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면 당연히 공공성도 도가 일부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임대 아파트로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뭐 기부 체납의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일정 부지에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다는 그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고요.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상업시설 상부 공원도 인정이 된다. 이 뭐 내용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원 기부채납 입체화로 대지면적 추가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입체공원 시설 기준으로 오늘 7월 발표하는 뭐 시범사업 하반기에 선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미 뭐 많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리모델링 사업도 뭐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돼서 전문가 파견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된 공모를 배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이제 시공사 조합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이제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도입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정보의 부재가 있을 거예요. 사실 공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분담금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조합원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런 제도를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그 정비사업 기본 계획 재정비 주택 공급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단지 사업성은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2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이거 빈집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동의율 여기 또 뭐 나오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동의율은 항상 어느 정도요? 여기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75% 이상은 나와야 사업이 가능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기준 넘었으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변수가 되게 많아요. 예, 제가 사업성 분석이 좀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시행사든 시공사에서도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성 분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합을 나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실 때, 사업성 분석이 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대략적인 공사비는 알고 진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략적인 공사비를 알아야 우리가 분양가액을 어떻게 올렸을 때 나는 얼마를 분담금을 내야 되고, 어느 수익이 나면 또 이제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죠.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준비하실 게 좀 있습니다. 예, 영등포 쪽방촌 확 바뀐다 해서 재정비 건축 설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서. 예, SH공사에서 뭐 창의 혁신적인 디자인 갖춘 지속 가능 비전에 선정을 이제 초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께서 물레동 현안 사업 관련돼서 주민과 소통의 자료를 마련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 영등포구가 재개발 재건축 자문 업무는 가장 서울시 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실제로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민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자문하는 데가 없고요.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 없다는 거는 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업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예, 구에서 이런 자문 업무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나 다 떠나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재개발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뭐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좀 쉽고 간단하게 하시죠. 일정한 부지 안에
아파트가 90% 이상이면은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입니까? 네, 재건축이고요. 그 이외에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뭐 다가구도 있고, 이런 곳이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되게 혼재돼 있었잖아요. 모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재개발 지역인데 재건축이라고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왜 저렇게 써놨지?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바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아직까지 주민들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부지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인구 분포도도 뭐 압도적이고 그리고 공사비도 굉장히 세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가 평당 분양가가 6,300 정도로 나왔습니다. 평균. 서울시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서울시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평균이 한 2천만 원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현재 재개발 상황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지금 공사비하고 그러니까 공사비에 뭐 다 들어가겠죠. 건축비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건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안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했을 때 사업성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네, 사업성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몇 군데 찍으라고 하면 찍을 수 있는데 그건 뭐 공개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지역이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 누구나 다 좋은 브랜드 갖고 가고 싶잖아요. 아파트의 브랜드를.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나중에 이제 종우자산의 개념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글쎄요. 사업성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물음표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사업성 분석을 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꼭 하셔야 된다. 해보고 하셔라. 나중에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해서 들어갔을 때 입주할 때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분담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감정평가 금액하고 분양가액은 다른 거 아시죠? 시세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감정평가 금액하고 시세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나는 내 아파트가 누구나 다 생각했을 때 30평대가 20억 원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정평가는 그것만도 미치지 못하면 실제로 내가 분양가액이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자기 분담금 대부분 내야 돼요. 예전에야 뭐 늘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1+1 개념도 있었지만 지금 1+1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내가 특정 기간 동안 내 재산이 일단은 감액된 상태에서 분양가액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분양가액이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이자 부담률로 오는 거고 그 이자 부담률을 갖고서 내가 뭐 10년이든 20년 상환을 한다는 전제하에 나중에 부동산 시세가액이 얼마큼 되느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재개발은 공원, 주차장 등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하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가 도시 정비 구역이 굉장히 많죠. 예, 사람들이 막 유입되다 보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집을 져놨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추진 요건은 이제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한 개를 충족해야 되는데 필수 요건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 되고요. 필수 요건으로. 선택 요건은 과속 필지 40% 이상, 뭐 주택 접도율 이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구에서 구획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문제는 그냥 구에다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막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고 그런 얘기 해봐야 백날 소용없고요. 그냥 궁금하시면 구에다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는 센터가 있잖아요. 저희 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 여기 사는데 여기는 우리 뭐 지구지정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구지정 돼 있는 데는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은 뭐라고요? 재개발은 재건축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아니다. 물론 나중에 아파트 짓겠지만 예.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짓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역 지정 요건을 그래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랬네 이랬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뭐 지식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개정안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 건축물수의 60% 이상으로 완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무허가 건축물 산정 시도 포함되고 도로폭 6m 이상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 시 정비계획 위반 요청 가능한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이 갈 수 있을까요? 신청은 할 수는 있죠. 근데 실제 사업은 못 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5% 이상 돼야지 갑니다. 예, 그리고 제출 자료에 대해서 뭐 공통서식 마련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 방식인데요. 시행 방식은 이제 환지 방식이 있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 있는데 환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을 준용해서 사업 대상 구역에 대해서 환지 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성된 대지를 공급하거나 입체 환지를 활용해서 건설된 주택 등을 이제 공급하는 거고 관리 처분 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오탈자가 좀 있네요. 정비구역에서 인가받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또는 주택 및 주대 시설, 복리시설 건설로 해서 공급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현행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시 들어가려고 하세요.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새 집을 내가 돈을 더 올려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시행자 같은 경우는 재개발 시행을 이제 조합으로 시행할 수가 있고요. 예외 시행자는 이제 구청이라든가 뭐 신탁 방식이 있는데 시행 방식도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체 시행이 이제 조합 방식인 거고요. 대부분 이제 신탁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이제 외부 시행이 있는데 조합 시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조합원들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시행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신탁 방식으로 하면 신탁사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 합의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에서 진행하게 되면 또 공공에서 하는 거고. 근데 일장일단은 있어요. 일장일단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자체로의 조합 방식으로 해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회에서 정말 깨끗이 잘 진행하면 자기 분담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투명성 그러니까 투명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럴 경우에 조합 방식이 제일 좋고요. 이것저것 다 싫다. 그러면은 예, 신탁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탁사에서 수익을 챙겨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겠죠. 죄송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인데 공공성과 사업성 이 두 단어만 보십시오.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뤄서 이제 계획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공성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임대주택 들어가요. 임대주택이든지 SOC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거기 임대주택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대주택도 예전처럼 막연하게 뭐 임대주택에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뭐 청년주택도 있고 신혼부부 주택으로도 장기전세 주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만 기획을 잘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어르신분들은 임대주택 들어와요. 그러면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못한 환경의 분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맞는데 아직도 예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좀 지금 뭐 집이 없어서 물론 좀 요즘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청년이나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오히려 뭐 아파트 이미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이제 조합원인데요. 이제 정비구역에 위치한 뭐 토지하고 건축물 소유자 당연한 거겠죠. 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그냥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내 이름 박혀 있으면 조합원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로 돼 있으면은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모든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요. 조합원 자격 상실은 이제 현금 청산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나 그냥 보상해줘. 현금으로 보상해주면 현금 청산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상을 당연히 이제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밀당 관계가 있겠죠. 근데 그게 건축비에 들어갑니다. 네, 토지 매입비 또는 건축물 매입비에 들어가면 그게 건축비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 좀 이해하시면 그 건축비가 들어간다면 뭐죠? 여러분들 분담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그런 현금 청산을 잘 하면 뭐 또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뭐 여러 명 대표하는 일명으로 조합원을 간주한다는 건데요. 뭐 어지간하면 다 조합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이주대책 등 사업 시행 계획 시 임시 거주시를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을 포함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주민 이주 대책을 포함시키면 이거 다 뭐예요? 비용입니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실 때 잘 검토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손실보상 제외 대상인데 뭐 질병, 이병, 공무 취약 등에 주단된 부득이한 사유로 제외하고 공남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 또는 수용 체결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무허가 건축 또는 용도 변경 소유자, 그리고 타인 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네, 세입자는 손실보상 제외 대상입니다. 자, 영업 손실보상이 있는데요. 정비구역 또는 이제 정비구역 인근에서 임시상가 설치 가능하고 영업 손실보상 대상자는 인정 시점에 대해서 공람 기준 일인데 실제로 이제 영업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영업 행위나 여러 가지 뭐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좀 평가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지역 재개발 지역 안에서 상가를 운영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면 그게 결국 자기의 또 추가적인 보상 비용으로 그러니까 부대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조합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면은 재건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뭐 토지 등 소유자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조합원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설립 이후에는 이제 모두가 조합원이 된다. 그리고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안전진단 여부는 이제 안전진단 당연히 재개발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동의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30년 이상 무조건 해준다라고 재건축에서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고 안전진단을 조합 설립 이후에 해도 되는데 안전진단이 안 나오면 D급, 2등급이 안 나오면은 뭐 못하니까 결국 안전진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재개발 절차인데요. 정비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 처분 계획이 있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전 고시하고 조합 회사 및 청산이 있는데 보통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보통 10년 안에는 끝내야 줘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네, 조합 설립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조합 설립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대폭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자 부담률이 올라가면서 하려고 했다가 사업성이 안 되니까 뭐 시공사에서 철회를 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브랜드를 못 쓰면은 많이 이제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비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제 법정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할 시하고 구에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견 청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은 큰 이슈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쪽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토지 등 소유자 등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하거나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구역 뭐 지정을 받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이해관계가 제일 좀 우선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정비구역 지정하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직접 주민들이 할 경우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이상 동의는 해서 할 수는 있으나 실제는 공사를 하려면 75% 이상, 80% 저는 그냥 80% 이상까지 봅니다. 80% 이상이 돼야지 실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합 설립하기 전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사실 나중에는 조합 설립이 되면은 임원이 될 가능성이 조합장이거나 이사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이제 동의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조합원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장이 되실 수도 있고 향후에 조합장이 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구성을 잘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추진위원 때부터의 문제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역량이 있는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위원회 죄송합니다. 추진위원이든 조합 임원이든 2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임원들 잘 뽑으셔야 돼요. 임원분들을 잘 뽑아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나중에 괜히 이제 또 서로 피해가 없습니다. 잘 뽑아놔야 되는 거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네,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총회에 거쳐서 이제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면 대부분 이제 조합 법인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비관리 전문 업체가 이제 붙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정비관리 업체하고 이제 시공사 선정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조합에서 그 시공사하고 이제 선정하거나 뭐 정비관리 전문 업체를 선정할 때 아마 뭐 시공사든 뭐 정비관리 전문 업체든 뭐 OS원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텐데 이때 이런 거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특히 뭐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시도행 실적들은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 놓치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건축비로 다 녹아나기 때문에 건축비가 녹아난다는 건 이제 그 자기분담금하고도 계열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된 다음에 첫 번째는 임원들 잘 뽑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업체 선정 잘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조합의 임원들이 어디로 거의 지정을 해놓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가 좋다더라. 근데 그게 좀 꼼꼼히 많이 따져보셔야 돼요. 그게 다 건축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총회든 어딘 행사가 있으면 이제 참석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총회 의결은 이제 도정법에 따라서 조합원의 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 조합원의 이제 과반수로 이제 찬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50%에 50% 이상이 이제 동의하면 거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거의 서면 동의서로 거의 가름이 되다 보니까 서면 동의 내가 직접 못 가는 경우에는 그 서면 동의서 써줄 때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또 보셔야 되고, 그런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서면 동의서 주세요 하니까 써줘서 그냥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 뭐 나머지는 절차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크게 개입하실 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겠지만 조합원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관리처분 계획, 뭐 이주 및 철거, 예, 이쪽 부분은 뭐 크게 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면 거의 이제 일이 끝난 거기 때문에, 예, 이쪽 부분은 사실 조합원들이 하실 게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도 거의 분쟁 국면이라서 사실은 그때는 사실 뭐 이런 절차적 하자는 거의 없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대적인 상황으로 아마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왔으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눈에 살펴보는 이제 동의율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추진위원회 구성은 이제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 조합 설립은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장의 4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거고요. 그리고 도정법에서 정관 변경이라든가, 뭐 임원 선임한다든가, 어떤 뭐 시공자산 정하는 조합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그 과반수의 과반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50명 이상이 그러니까 과반수니까 51명, 100명이면 51명이 출석을 해야 되고, 뭐 서면이든 뭐든요. 그리고 그 51명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거의 과반이니까 이제 26명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20% 이상 직접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예. 조합원 분양은 사실 어차피 분양 공고일은 조합에서 다 안내를 할 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실 건 없는데요. 일단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 고시 2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담금 아닌가요? 분담금일 거예요, 아마. 분담금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종전자산가액하고 종호자산에 대해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사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얘기 뭐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분담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종호자산가액이 많이 높다면, 그러니까 종호자산가액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분양해서 직접 실입주를 한 이후에 시세가 형성되는 거를 저는 종호자산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이자 부담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투자된 비용하고 계산했을 때도 훨씬 상이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분담금 좀 더 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분담금을 많이 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게 낸다는 건 뭐죠? 네. 분명히 적게 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지역의 사업성이 너무 좋구나. 아니면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저가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거든요. 네, 거의 맞습니다. 그게 10중 8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 할 때 너무 대간해요. 뭐 이렇게 이게 대간에다가 약간 사투리 같은데 힘들다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많이 관심 가지셔야 돼요. 네, 뭐 나머지는 크게 없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 1인이 다수의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1인이 1, 2, 3번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수가 하나,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소유자 ABCD가 있습니다. 한 번지에. 그러면 1번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는 1인으로, 예, 1번지를 여러 사람이 했으면 한 사람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그림만 봐도 아실 것 같아서 크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자, 구성원 일부가 별도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인데 지금 이제 1번지는 AB가 있고 2번지, 3번지 B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 AB가 1, 2, 3번지 형태를 이제 다르게 소유한 경우에는 이제 두 개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2번, 3번은 한 사람이었잖아요.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거 1번의 논리하고. 그리고 다른 구성원이 포함된 수인이 이거 좀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AB, AB, ABC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AB, AB는 어떻게 돼요? 하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보면 되기 때문에 AB, ABC 이렇게 2인으로 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 A, 토지는 소유자, 건축물은 B, 지상권은 C예요. 그러면 이제 1인을 소유자로 산정하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이제 소유자로 산정을 하는데 일단은 건축물 그리고 A하고 C입니다. 토지하고 그러니까 건축물 주인하고 토지하고 지상권 주인은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A, B하고 B가 있는데 뭐 당연히 A, B, B겠죠. 네. 네, 분양 신청 기간은 분양 신청은 30일에서 60일 이내인데 사실 이건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진행하면 조합에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요. 안 되면 연락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날까지 알 이유는 없습니다. 예,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겠죠. 호수 배정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파트 동 위치도 중요하고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일 좋은 데를 해야겠죠. 그렇죠? 보통 도로가 분명히 도로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도로하고 인접하고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3, 4층 올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한 20층대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 거기 들어가면 거기 분양 될까요?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도 도로에 인접할수록 그냥 쉽게 설명해서 도로에 인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갈수록 어렵다고 보시죠. 누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또 우리 조합원들은 다 좋은 데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쪽은 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물론 이제 그 기본적으로 분양하는 전체적인 절차는 있지만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적인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주택 공급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종전주택 주거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 공급을 가능하며 이 중 한 주택은 주거 용도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뭐 두 개도 가능한데 하나는 작게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고시일 다음부터 3년 지나기 전에는 주택 전매 또는 전매가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그때그때 봐야 됩니다. 그때그때 해서 뭐 해제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 부동산 정책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신다고 해도 실제로 만약에 지금 진행된다고 치죠? 그럼 10년 뒤잖아요. 거의 10년 정도 뒤 얘기예요. 뭐 빠르면 5년이라고 가정합시다. 5년 뒤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직원하고도 신풍에서 그러니까 잠깐 갔다가 이제 넘어오면서 그 얘기했지만 부동산 정책하고 서울시의 이런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오면서 나도 이제 모르겠다. 하도 바뀌니까. 그리고 또 지금 계류하고 있는데 뭐 또 9월 달에 또 뭐 고시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동산 정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5년 뒤나 10년 뒤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도정법도 당장 1, 2년 사이에 몇 번을 바뀌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때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권리가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초기에 감정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감정평가는 한 번 하면 더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감정평가를 하면 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변 정보만 넣으면 감정평가 금액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어느 순간 어마어마하게 올리지를 못해요. 간혹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강남의 이제 모 지역입니다. 좀 어느 분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지에 아들 명의로 이제 좀 투자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있는데 이제 누구 중개로 뭐 공인중개사님이 아닌가 봐요. 하여튼 어느 분의 소개로 감정평가 금액을 상향을 매우 시킬 수 있다, 30%까지 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안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불가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감정평가사 감옥 갑니다. 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평가 할 때 세 군데가 보통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관심 갖고 감정평가 업체를 잘 선정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왜 은행 지점장하고 친해야 되냐면 탁감을 뜬데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출 금액 결정이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은행 지점장을 잘 모르면 그냥 기본적인 그 감정평가를 하는데 제가 좀 잘 알아두고 친해지면 나는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을 갖고서 집을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을 많이 얹혀놓으면은 대출 한도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대죠. 감정평가사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이 줄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 분양 미신청자는 네, 인가고시가 90일 이내에 그 밖에 뭐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이런 부분은 뭐 거의 없고요. 계속 안내를 하기 때문에 네, 크게 닥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중공업 지역 이제 용적률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센티브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용적률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이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의 최대는 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뭐 조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례당은 이제 긁어다 놓은 건데 뭐 이제 100%, 120% 이제 올라가는 거죠. 상한이 200%, 250%, 400% 이제 각 분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이 표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푼다고 해서 용적률을 400%인데요. 그냥 풀어주진 않아요. 예, 그냥 풀어주지는 않고, 아까 뭐라고 했죠?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는 건 항상 뭐가 확보가 돼야 된다?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임대 아파트도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있어야 되고, 상가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공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야
400%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 한다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불과 올 초만 해도 재건축 30년 이상 되면은 아파트가 30년 이상인 데는 재건축이 안전진단 없이 가능합니다라고 했더니 난리 한번 났었죠. 네, 30년 이상 됐으니까 우리 재건축 가능한 거 아니야? 아까 뭐라고 했었죠? 네.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해도 된다는 건데 아까 뭐라고 드렸습니까? 법인까지 설립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표현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들겠죠? 근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400%가 우리 무조건 400%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조건을 다 맞춰야 돼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센터를 문의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중공업자 용적 상향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 필요하면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항상 그냥은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예. 요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재개발에 대한 내용 좀 설명드렸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요. 네네, 한 5시까지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